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정말 유무죄를 다퉈야 될 때,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과 정말 잘못해서 반성을 해야 할 때, 먼저 그 2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면은 친구들끼리 사소한 다툼이 있었을 뿐이고 서로 패드립을 했는데 우리 부모를 모욕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선은 관련되는 증인들, 친구들이 과연 얘네 둘이 학교 폭력 관계였는지에 대해서 진술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. 증인들의 증언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관련되는 뭐 CCTV 영상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녹음. 그래서 이제 진술을 안 해줄 경우에는 뭐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녹음을 통해서 그 관련 상황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혐의를 벗어나고 사실관계를 축소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. 억울하지 않은 경우, 반성을 했을 때의 경우인데요.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잘못했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. 뭐 갑자기 우격다짐으로 친구를 한 대 때렸다든지 이럴 때는 무조건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사죄 편지 쓰고 그다음에 뭐 그쪽 부모님한테도 화해 편지 화해하고 사과하고 합의하겠다고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, 그다음에 학교 폭력과 관련되는 교육도 이수하고, 가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뭐 ADHD라든지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, 정신적으로 약간 심리적인 트러블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까지 하면서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, 3번째는 정말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데요. 이제 무마하려고 하시는 상황들이죠. 이제 학교 폭력에서 우리 아이가 상대방 아이를 때렸지만 우리 아이도 맞은 것 같아요. 마탁복으로 신고를 한다든지, 두들겨 맞은 애가 왜 날 때리냐고 뭐 씨 뭐 이렇게 욕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언어폭력으로 신고를 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. 마탁폭으로 신고를 해서 피해 학생들의 부모와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고 하거나 교사를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학교 선생님이 너 왜 얘 괴롭히니?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은 아동학대다, 정서적 학대다, 반성문을 쓰라고 한 걸 가지고도 또 아동학대다 이런 식으로 우선 신고하고 보는 거죠. 그 교실이 1년 동안 어떻게 망가지든지 선생님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우선 고소하고 보는 겁니다. 그 다음에 피해 학부모를 고소고발하는 방식이 있어요. 그래서 피해 학부모가 화가 나서 신고할 때 너 왜 우리 애 때렸니 하면 우리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다, 아동학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로 요즘 특히 아동학대로 신고를 많이 하고들 계세요. 지금 아동학대는 사실 정인이 사건 때문에 요즘 처벌이 강화된 겁니다. 가정에서 폭력과 일상적인 폭력으로 죽어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이 법들이 이런 쪽으로 좀 악용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. 그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들밖에 보지를 못해요. 자기 아이가 요만큼 다친 건 학교 폭력이고 우리 애가 다른 애 자살하게 한 건 그건 장난이고, 이런 식의 어떤 그 편협한 이기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또 그 가해 학생 부모님들 중에서 보면 자기 아이가 잘못한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그 애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. 그 애를 방치했다든지 또는 뭐 아동 학대를 진짜 했다든지 또는 뭐 이혼을 했다든지 외도를 했다든지, 그래서 아이가 엇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애한테 만회를 해보려고,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합의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아요. 그럼 뭐 자식 키우는 입장인데 뭐 합의하고 뭐 사과한다고 하고 처분받았으면 됐지, 뭐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, 심의위원들이 설마 그것도 안 해주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, 맞고소를 당한다든지 편파적인 교사를 만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, 이럴 때만 피해자들이 움직이는 거죠. 2015년 정도부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을 다루기 시작했고, 그때부터 이제 뭐 학교폭력 자체가 조금씩 이슈화되기 시작했었어요.
처음에는 학교에서 이루어졌었거든요.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고 그다음에 또 그 가해자 부모들 쪽에서 그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굉장히 소송을 많이 했었어요. 2016년, 17년 이럴 때. 그래서 절차적 하자로 그 징계 조치 자체가 무효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여러 번 나타났거든요. 그러면서 그때부터 안 되겠다. 이거는 교육청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자체가 해당 교육청으로 오게 된 거죠. 부모들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서부터 우리 아이한테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019년 초반부터 좀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. 작년부터 더 엄해졌어요. 그래서 이제 모든 그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서 기재가 됐거든요. 내신하고 수시 이런 것들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도 학교폭력 1호, 2호 처분만 나와도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맡았던 학생도 의대를 지망하고 있었는데 1호, 2호 처분 받았거든요. 생활기록부에 기재돼서 수시는 못 써요. 그게 예민한 문제입니다. 네네. 이게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거는 좀 필요하긴 하죠. 예를 들면은 뭐 성추행을 하거나 어릴 때 뭐 아주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애가 의사가 되거나 뭐 그런 일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너무 과도하게 기재를 할 필요가 있을까? 그러니까 이게 그 교육적인 측면하고 징계적인 측면이 결합이 돼 있거든요. 그 모든 걸 다 기재를 한다면 아이들이 너무 숨막힐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걸 삭제를 하고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지만 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처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기재를 해서 그 아이가 페널티를 받는 게 중요하겠죠. 근데 그 선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이건 항상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다. 막 목소리 높이고 소리 지르고 뭐 삿대질하고 이러면서 내가 네 부모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게 올바른 자식 사랑의 모습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럴 시간에 자기가 잘못했던 행동을 한번 요만큼이라도 남한테 향하는 그 화살을 한 번이라도 자기한테 돌려서 애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밥이라도 한번 해주는 게 아이의 성장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